안녕하세요. 점검 중3학년 학생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연달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독립 이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전개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실은 이 독립 전후 과정 중에서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좀 배경 설명이 길었어요. 이 파트 이제 배경이 잘 이해가 돼야 이후 상황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역시 어려워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미리 선생님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번 시간 거 살짝 정리를 해보시면요. 자, 우리 민족이 독립 전부터 굉장히 이제 독립운동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곧 있으면 광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김두봉이 국외 지역에서 각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대표로서 건국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여운형이라는 분이 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두 세력을 연합해서 건국 준비를 했었는데, 자, 이 중에서 특히 여운형의 활동이 빨간 펜을 꺼낼게요. 특히 여운형의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독립 이후까지 이어져서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 흔히 건준이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에 성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국제사회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국가다운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인 승인을 받기 어려웠었던 이유, 바로 전쟁 직후에 이번에는 냉전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가 미국 중심과 소련 중심으로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제1세계와 제2세계로 다시 한번 갈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건국 준비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김구가 원했던 대로 국내 진공작전 같은 걸 성공했다든가 이랬으면 이제 우리 목소리가 크니까 조금 더 여기에 덜 휘말릴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외적 요인, 원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이제 우리 광복을 쟁취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크게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광복 이후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북한 지역, 북쪽 지역에는 소련군이, 남쪽 지역에는 미국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을 몰아내주겠다라는 명분 하에 북한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대신해서 그 우리나라를 약간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냉전의 영향을 더더욱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대부분이 우파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으로, 사회주의는 좌파라고 불리는 역시 그대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으로서 변화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크게 이제 해방공간 그때 활동하는 사람들을 편의상 조금 나눠보자면, 김일성,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좌파 쪽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우파 쪽에, 그리고 여운형, 김규식은 중간에, 김구는 조금 더 우파에 가까운 중간에, 약간 이런 식으로 흔히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 파트 이거 배경을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파트 정말 냉전이란 개념 확실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대가 한참 들어올 때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세웠는데요. 근데 여러분, 조선인민공화국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사회주의 쪽에, 왜냐면 여운형 자체가 중간이 지만 사회주의 쪽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동시 승인을 받기 어려웠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하게 돼요. 왜냐면 중심이 여운형이라는 좌파 세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 건준이라는 단체가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얘가 영향력이 거의 없거든요. 조선인민공화국도 당연히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북쪽 같은 경우는 소련군이 머무르고 있고 사회주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준이 굳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오히려 건준을 인정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련이 착해서 그렇고 미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이 파트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 국가 이익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전쟁이라는 위급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건국을 해야 되는데 그지? 독립을 맞이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족 내부에 항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합국 입장에서도 카이로 선언 기억나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니네 나라 그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건국도 보장을 한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 가장 영향이 큰 소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세워줄까 하고 회의를 열게 됩니다. 요 관련된 회의로 아주 유명한 게 교과서 87쪽에 적혀있는 회의인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해방 공간 이후 건국의 본격적인 스타트 지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정식명은 삼국 외상회의고요. 근데 이름 진짜 길죠? 모스크바에서 3개 국가가 모인 회의인데요. 3개 국가 대표 중에서도 외교부 장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 표현이 파란색 펜이 없네요. 잠시만요. 웬만하면 일본 펜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외상이 외교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강인하 장관이었던가요? 이름 까먹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3개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모이는 건데 여러분 가장 강대국들 특히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래서 가장 강대국들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 근데 우리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한국 독립만 해도 적절한 과정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걸 회의하기 위해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근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삼상회의라고 많이 하는데 이 삼상회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조선의 독립 때문에 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선의 독립은 요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전쟁이었잖아요. 이 전쟁으로 많은 나라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이제 전쟁 패배한 국가들도 나름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건 이제 의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승리의 그 파워가 컸던 국가가 중심으로 이 회의를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참여하게 될 국가. 이제 강대국 최고 2개 누굽니까 일단? 그쵸? 미국과 소련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다들 알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으르렁거리는 거. 얘네 둘만 있으면 뭐 결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영국까지 끼워서. 그러니까 약간 얘가 이제 중간에서 편들어주는 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그냥 삼상회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내용 안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의논하자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그리고 저는 얘기하는 뭐 얄타 회담 등등해서 여러 번 회의를 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 적절한 과정이란 건 뭘 적절한 과정이라고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 독립 이후에 건국 과정에 대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주 이제 곤두세워서 막 결과 내용을 기대하면서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 아주 좋은 내용들과 안타까운 내용이 섞여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으로 3가지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약속을 지킬게. 한반도에 정부 수립해줄게. 건국하려면 그 나라를 이제 관리할 행정 정부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한반도에 민주적인 성격의 중요해요. 민주적인 성격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문제는 이 정부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원래 정부는 누가 뽑아야 돼?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가운데 뭐에 들어가야 되느냐? 임시정부 만들어줄게. 그래서 임시정부로 선거 절차 해가지고 니네가 정식 정부 만들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시켜줄게. 근데 문제는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면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야 될지, 그 대표 선출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선거에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의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특히 지금 한반도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지금 한반도 상황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니네가 같이 공동으로 미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열어.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하면 좋을지, 대통령제 할지 아니면 수상을 뽑을지 이런 것들 니네가 임시정부 어떻게 구성할지 회의를 해. 그래서 이거 개최를 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이게 단시간에 빵 하고 바로 만들어지려면 하루 이틀 만에 오늘부로 뭐 누구누구 선출, 누구누구 바로 정부 구성 이렇게 바로 탁 될까요? 심지어 미소가 갈등 관계인데 그쵸, 이거 시간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내용이 들어가요. 바로 우리 임시정부 수립할 거고 제 약속할게 임시정부 수립시켜줄 거고 그걸 하려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 건데 이 두 가지 진행 과정 중에서 한반도가 혼란하게끔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잠시만 우리가 대신 통치해줄게. 누가 대신 통치를 할 거냐? 일단 지금 한반도를 관리 중인 미국, 소련과 지금 이 회의에 참여해서 이 한반도 상황 알게 됐던 영국. 근데 미소영 둘 다 한반도에서 멀리는 서양 국가거든. 좀 한반도랑 안 친했었단 말이야,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한반도하고 친했을 중국까지. 그래서 미소영 중 4개 국가가 최대 5년, 5년까지는 신탁 통치란 걸 실시할게 라고 해요. 이 신탁 통치가 유엔에도 지금 지정돼 있는, 지금도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임시 통치예요. 대신해서 잠시 위탁이란 표현은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맡아주는 거예요. 이런 걸 신탁 통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국 혼자서 아니고 소련 혼자서 아니고 미수 영중 4개 국가. 참고로 여기서 중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장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제스 중심의 국민당 세력을 의미해 마오쩌둥이 아니라 지금은 그 마오쩌둥이 세운 그 중국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만 쪽하고 관련 있는 장제스의 중국이 5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고요. 요 3가지가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기뻐요. 무슨 소식 들으면 기쁠까요? 우리 민족이 무슨 소식 먼저 들으면 기분 좋을까? 그치? 이거. 어쨌든 나라 세워준대잖아요. 어쨌든 정부 구성해준대잖아. 그치?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슬픈 소식은 바로 이게 빵 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쵸? 우리나라가 잠시 동안 다른 나라 손에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민감한 내용인 게 우리가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는데 잠시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들이 잠깐 니네 노래 도와줄게 이래서 신탁통치로 와도 기분이 나쁠 판에 우린 직전에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못 다스려서 빡쳐있는 상태였어. 그치? 되게 열받아 있는 상태였고 슬퍼했던 상태인데 독립을 했어.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정부 수립하고 나라 만들고 나라 통치할 수 있겠지라고 했더니 이 앞에 연수 따윈 보이지 않아. 그치? 우리가 지금 통치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거부감이 들 내용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실은 이 소식은요 되게 민감한 소식인 거예요. 이 되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조금 이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안 좋은 결정이에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당시는 냉전이라는 시스템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련, 미국 물리치고 우리끼리 우리만의 손으로 나라 건국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전 세계가 지구촌 사회가 됐어요. 국제사회를 무시한 우리만의 단독 행동은 더 이상 어려운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기분 나빠, 개무시, 우리끼리 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가
만들어준대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신 다스려준 거 최대 몇 년? 최대 기간 지정해놨어요. 5년 안 넘어간다고. 만약에 니네가 단합 잘해서 우리가 이야기 잘 돼서 빨리 정부 수립되면 이거 이거 연수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냉철하게 제대로 분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소식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결정난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결정났거든요. 자, 모스크바에서 이런 결정이 났을까 안 났을까 우리는 지금 두근두근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 모스크바 앞에 있는 이제 유명한 뭐 대표들이나 언론, 신문사들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쫙 전달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 한반도로 가장 먼저 소식을 전달했던 신문이 그 일제강점기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던 동아일보라는 신문인데요. 근데 이 동아일보라는 신문은 우파 계열의 신문이고요. 우파 계열의 신문이었고요. 그래서 모스크바를 가서 소식을 딱 듣는데, 일단 본인들은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오류라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이상하게 전달하고 말했어요. 동아일보가 앞에 요 내용들은 거의 소개를 안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정부 수립해주겠다고 제일 기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거의 얘기를 안 하고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신문에다가 소련의 주장으로, 소련 측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앞에 이거 두 개 무시하고 이것만 들어봐요. 기분 얼마나 나빠요. 그쵸? 일제강점기가 끝났더니 이번에는 소련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대신 지배받아야 돼? 뭐 이런 짜증나는 일이.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커져요. 이따구 결정 내리려고 니네가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떠들었니?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이 무슨 통치를? 신탁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결정 내용이 전달된 직후 우리 민족은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습니다. 이념 상관없이 전부 다 단합을 해서 삼국 외상회의 반대한다. 신탁 통치 거부한다 이러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름 길죠? 이제 이 시기는 그 줄임말을 많이 써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거 흔히 줄여서 반탁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좌파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우파 세력도 김구나 이승만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거세게 일어나는데 근데 이 동아일보가 그래서 이렇게 반탁운동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이 신앙통치를 누가 주장했다고 아까 신문사에서 소개했어요. 소련 측이라고 그랬죠. 소련하고 친할 것 같은 세력이 누구예요, 둘 중에? 좌파겠죠, 그쵸? 좌파가 우리 소련이가 건준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좌파가 의심스러운지 모스크바 직접 가서 막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아일보 측도 우리 오류예요. 막 다른 신문사들도 이제 막 소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오류였어요. 미안해요. 막 이런 거 소개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 좌파 세력이 이 잘못 소식이 전달됐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중간에 입장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즉 처음에는 좌파 우파가 공동으로 둘 모두 신탁통치 반대운동 반탁운동을 전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올바른 소식이 전달되면서 좌파들은 입장을 바꿔요. 신탁통치는 우리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정부 수립을 해준다고 하잖아. 신탁통치 5년만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신탁통치는 겁내 싫어. 하지만 우리는 3사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지한다, 인정한다 라는 입장으로 돌변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좌파는 쉽게 말해 이거를 그래서 책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한다고 반탁에서 돌아섰다 그래서 찬탁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제 모스크바 3사회의를 인정해주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 왜일까요? 그리고 실은 알고 보니까 이 신탁통치 얘기 소련이 아니에요. 미국 측에서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383 분단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이때 제안이 미국 측이 먼저 하는 게 많아요. 왜 이런 제안을 미국이 했을까요? 왜 좌파는 인정을 바로 돌변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게 독립 직후 우리나라 내부 세력이 좌파, 우파 둘 중에 따진다면 좌파 세력이 더 세요. 단적인 예가 건준이에요. 비록 모든 이념을 합쳤다곤 하지만 조선인민공화국 여운형이라는 좌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나라가 만들어진다. 1945년 직후에 46년에 바로 나라가 만들어진다. 무슨 파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냐? 선거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좌파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이광수 생각나요? 여러분 우파들은 그 민족주의자들 중에는 그때 이제 변절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선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좌파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따져보자면 좀 더 격렬하게 저항한 세력들 중에 좌파가 더 많아요. 사회주의 출신이 많기 때문에 김원봉만 해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 좌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당시 세력이 되게 셌던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좌파들은요 이런 거 다 지지를 해줘요. 소련은 그래서 따로 뭐 신탁통치 그닥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좌파 중심 정부가 되면 누구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이나 우파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파들은 이런 거 지지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정부가 빨리 구성되겠죠. 그쵸? 빨리 구성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파 세력이 어느 정도 키워져야 되는 거야. 미국이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거리적으로도 소련과 미국 중에 미국이 더 멀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우파는 계속해서 반탁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네는 소식을 전달받았지만 올바르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신탁통치는 인정할 수 없다. 신탁통치가 있는 한 우린 이 결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도 나름 충분히 이해갈 만한 상황이에요. 그쵸? 신탁통치 얼마나 거부감이 심했겠어요. 우리 민족한테. 그래서 끝까지 반탁한다 하면서 결단코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모스크바 3.3회의에 대해서 자 교과서에도 있어요. 보시면 우리 민족 내부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찬성 쪽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도 있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다고 잘못 알려져. 이게 동아일보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운동이 안타깝게 목소리가 우리가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기서 진짜 빡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약간이지만 좌파들은 대부분 돌아서요. 근데 우파들은 반탁운동을 끝까지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우파에 누가 들어가느냐? 되게 애매한 친일파 애들이. 그러니까 그 이완용 같은 사람 말고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름이 빡 드러나진 않는데 은근슬쩍 친일적인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정밀한 증거와 재판을 통해서 친일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요런 애매모호한 아저씨들, 애매모호한 아줌마 아저씨들, 요런 친일파들이 여기에 쓱 껴요. 왜 끼느냐? 이 친일파들이 여기서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손으로 통치하길 원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나는 애국자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반탁운동하는 거야. 저 강대국들의 압박을 뚫고. 근데 얘네가 얘기하는 거죠. 쟤네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통치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 좌파 애들. 쟤네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야.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이 제일 빡쳤던 애들이 누구겠어요? 제일 벌 주고 싶은 애들, 감옥 보내고 싶은 애들, 목 자르고 싶은 애들. 친일파거든요. 들통나면 이 사람들 뭐 없단 말이야. 명예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분 세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거를 반탁운동을 통해서 교묘하게 바꿔요. 나는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자야. 내 이름 친일파 있어? 없단 말이야. 대놓고 드러나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좌파들이 나쁜 놈이라면서 이 국민의 적을 자기가 아닌 좌파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소련과 좌파로. 조금 여론 조작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섞여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좌우가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강대국들이 곤란합니다. 이 좌우 대립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어요. 한반도 내부에서.
자, 좌우 대립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정부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대국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대립이 더 심해지기는 빨리 나라를 만들어줘야겠다. 얘네한테 정부 만들어줘야겠다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흔히 줄여서 미소공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위, 미국 소련 대표가 모여가지고 그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삼상회의 뭐 쟤네는 이제 싫다 좋다 막 말이 많은데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우리는 국제적으로 삼상회의에 따라서 요걸 통해 얘네 정부 수립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자 정부 수립해 봅시다 하면서 그럼 정부 수립 어떻게 할까요? 임시정부 하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하고 이제 미소공위가 회의를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 당연히 서로 생각하겠죠. 자,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이왕이면 좌파와 우파 중 무슨 파가 더 세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파 중심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길 원할 거고요. 반대로 소련은 그쵸? 좌파 중심의 사회주의 세력이 그 중심이 된 정부 구성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제안을 합니다. 소련에서 딜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미소공의를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건 다 무슨 회의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치? 삼상회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정부란 말이야. 그러려면 이 임시정부 구성할 때 뭐 선거 참여하고 대표 뽑을 때 한반도 안에서 삼상회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야 맞는 말 아니니? 그렇잖아. 삼상회의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모순이잖아. 라고 하면서 소련에서 지금 한반도 내에서 삼상회의를 인정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단체들만 삼상회의 지지. 지지 세력만 임시정부 구성할 때 뭐 선거 과정이 됐건 대표 선출 과정이건 여기 껴주자 지지 세력만 하고 제안해요. 근데 여러분 삼상회의 지지 세력이 지금 무슨 파예요? 그쵸?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좌파만 정부 구성에 끼우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월월 하고 있네. 라고밖에 안 들려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정부 구성에 무슨 파가 들어가야 돼요? 우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소련 말이 완전히 비논리적인 건 아니죠. 그냥 우기기가 아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대로 미국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리 삼상회의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정부를 구성하는 거거든. 한반도를 대표하는 임시정부니까 당연히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 인물들은 다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면 한반도에서 활약한 사람들이면 몽땅 다. 그러니까 지지 세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도 반탁 운동하는 사람들도 비록 삼상회의는 거부하고 있지만 인정해줘야 돼, 끼워줘야 돼. 한반도에 있는 대표 세력들이잖아. 이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 지금 여론 인기도 장난 아닌데 하면서 미국은 좌파도 좌파지만 우파들도 반드시 끼워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한참 우리 민족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미소 공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서 어떤 결정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정부 색깔이 아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소련 주장에 따르게 되면 한반도에는 소련과 친한 정부가 등장할 거고요. 미국 주장을 따르게 되면 무조건 소련하고 친하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임시니까 충분히 우파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식 정부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요 주장 양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결단코 양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갈등이,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전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둘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게 몇 달 하다가 결렬돼요. 회의가 결정이 안 나요. 결렬이 되니까 우리 민족이 그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탁통치 싣고 다 싫지만 그래도 정부 수립이 싫은 건 아니거든. 정부 수립은 돼야 되거든. 근데 정부 수립이 되려면 사전에 이미 미소공의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결론이 안 나잖아. 잘못하면 우리 정부 수립 되겠어 안 되겠어? 끝도 없는 신탁통치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정부 수립 이거 안 되면.
미소공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되게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 와중에 그래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소에게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가 흩어져야 돼. 단결해야 돼. 단결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목소리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소공이 그러니까 첫 번째 미소공이에요. 흔히 1차 미소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1차 미소공이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안 되겠다. 지금 단결이 먼저야 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 단결의 목소리는 어떤 사람의 발언으로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 1차 미소공이가 결렬됐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당장 우리 정부 수립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는 도무지 좌파와 손을 잡을 수 없었던 아저씨. 우리 소개했던 사람 중에 누구 있었어요? 좌파랑 절대 못 손잡아. 이승만이거든요. 이승만 씨가 미소공이 결렬 직후 요런 발언합니다. 교과서 자료 1번. 이거 되게 유명한 자료예요.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적혀있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1차 미소공회를 의미합니다. 1차가 결렬된 후 다시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직후니까 1946년 3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고요. 그 직후에 이제 미소공회 열렸거든요. 6월이면 이제 얼마 안 됐죠. 결렬된 지가. 그래서 이 결렬 다시 시작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지금 소련이 있는 북한 지역과 미국이 있는 남한 지역이 힘을 합쳐서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을 것 같아. 뭐 통일 정부는 놔버리고 정부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승만이잖아요. 남쪽에 있었겠죠. 우파니까.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호소하자. 그래서 그 뒤에 정부를 구성하자라는 건데요. 자, 처음이죠. 우리 민족이 당연히 한반도 전체는 하나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어요. 하나라는 걸 부셔버리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즉, 이거를 남한만의 정부, 흔히 통일정부 반대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떻느냐, 즉 북한하고 손잡는 거 포기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것 때문에 특히 위기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실은 이승만 씨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영향력이 꽤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조금 현실적이라고 본 거예요. 미소공의를 무시하고 또 그러니까 반탁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 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꽤나 영향력을 얻게 되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거의 고려 이후로 내내 한반도는 통째로 하나였잖아요. 이거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이 빨리 없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미소 둘째치고 우리가 먼저 힘을 합치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좌파와 우파가 힘을 합칠 필요가 있어. 일종의 제2의 신간회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절대 뭉칠 수 없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손을 합친 거죠.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좌파랑 손잡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합작 운동을 하려면 좌파 중에서도 나 손잡아도 괜찮은데 우파 중에서도 나 손잡아도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거고요. 즉 앞에 우리가 표에서 소개했던 중도 세력 있죠. 중도파들. 이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즉 중도파, 좌파 중에서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거고요. 우파 중에서는 김규식이 여기에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여운형 중심으로 많은 좌파들이, 김규식 중심으로 많은 우파들이 연합을 해서 좌우 합작 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들이 엄청난 회의 끝에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결과물을 낳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미소 공동위에서 정부 이렇게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정부 구성하면 그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자 얘기를 해요. 뭐 단적으로 친일파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친일파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그리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가장 큰 핵심은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주요 공장이나 회사나 이거 누가 관리할래? 땅은, 토지는 어떻게 분배할래? 사람들한테. 요런 것들. 막 이런 많은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좌우합작 실원 측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요대로 쫙 움직이려고 했어요. 특히 이 모습을 되게 좋게 봤던 게 미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파가 원래 세력이 밀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좌파가 훨씬 세고 우파가 밀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김규식 중심으로 우파가 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대로 정부 구성되면 1차 미소공에서 미국이 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받으면서 꽤나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잘 운영될 뻔했는데 이게 이제 실행되기 직전에 이 약간 막판에 갑작스럽게 정말 어처구니없게 여운형 씨가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썰에 따르면 암살당했다는 썰도 살해당했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요. 여운형 씨가. 그러니까 여운형이라는 좌파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탈퇴하는 거예요. 여운형 없으면 안 해. 좌파들이 다 나가요. 그나마 들어왔던 세력이. 그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어느 순간 좌우합작이어야 되는데 누구 중심 됩니까? 김규식 중심의 우파 중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국이 땡 잡았네.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정부 구성 가자. 우파 중심의 정부. 이러면서 막 그게 얘네를 약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김규식이 기분 나빠. 이거는 결국 단독 정부가 되는 거잖아. 이거 통일 정부 안 되는 거잖아. 하면서 김규식이 내가 미국한테 이용을 안 당하려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 하면서 탈퇴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우파들도 우우 탈퇴해요. 이거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쵸. 실현치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이거 실행하지 못한 채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기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회인 거죠. 미소공 결렬 이후에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와, 이거 보면서 이제 미소가 한반도, 그리고 좌우 대립은 실패했으니까 오히려 더 심해지죠. 이거 보면서 큰일 났네. 야, 진짜 얘네 빨리 정부 구성해줘야겠다 하고 다시 미소공의가 열려요. 자, 앞에서 1차 열렸으니까 이건 몇 차일까요? 그쵸? 2차 미소공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미소공의가 열리는데 무슨 시간이 더 지났잖아요. 그만큼 냉전이 더 이미 분위기가 심해졌어요. 우리나라 내부의 좌우 대립도 더 심해졌어요. 둘의 주장 굽힐까요? 안 굽힐까요? 주장 똑같아요. 미국은 다 포함시키자. 소련은 3, 4호의 찬성팀만, 좌파만 포함시키자. 똑같아요. 입장이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 미소 둘 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승만의 발언 속에서. 안 되면 뭐 반쪽만 지배하지 뭐. 소련한테 다 뺏기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결렬이 돼버리는 거고요. 분위기 때문에 냉전이 더 심해지는 결렬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이 소련한테 딜을 합니다. 야, 이거 아무리 뭐 3차, 5차, 7차, 100차 열어봐. 미소공이. 우리 안 돼. 우리 둘끼리는 이거 회의 결론 못 내. 매번 결렬될 거야. 차라리 우리 미소공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지 말고 마침 이때 우리 국제사회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졌거든. 평화를 유지하기 기구. 유엔이에요. 국제연합. 유엔이 이번에 만들어졌으니까 차라리 우리끼리 논의하지 말고 유엔으로 문제를 넘기자. 유엔에서 회의하자. 미국에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괜히 이런 제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생각엔 유엔에서 회의하는 게 이거보다 자기들한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소련 입장에서는 유엔으로 가는 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유엔이 얼마 안 됐던 때라 유엔 가입국이 대부분 그 제1세계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수 투표를 하면 아마 미국 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회의합시다 제안하는 거야. 당연히 이걸 소련은 거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소련에서 거부를 했음에도 미국이 무작정 우겨서 문제를 유엔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미국 제안으로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회의를 해보는 거야. 회의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유엔에 들 거냐. 한반도 문제잖아. 한반도 애들이 결정하게 해 하면서 원래 정부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표해서 뽑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엔에서 그냥 남북한에서 선거해, 총선거해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남북한 총선거잖아요. 정부가 남한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남북한 모두를 대표하는 통일정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결론이 괜찮게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그 전까지 선거라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선거 준비하는 과정, 여러분도 왜 그 정교회장 같은 거 뽑으면 막 선거준비위원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선거구는 어떻게 만들지, 투표 방법은 어떻게 할지, 선거운동 기간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 회의하는 걸 위해서 유엔에서 이 선거 준비해주는 대표단을 파견할게. 그래서 유엔에서 이 대표단이 이제 준비를 도와주면 여기에 맞춰서 총선거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당연히 이 대표단 지금 유엔 가맹국에서 나오겠죠? 유엔 가입한 국가들이 이제 여기 대표단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아까 유엔 가입한 국가들 대부분 어느 세계? 제1세계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유엔 가는 거 소련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엔 대표단 꾸려져서 한반도 가는데 남한은 들어갔어요. 남한에서 그래서 선거 날짜 이렇게 하고요. 선거구는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남한 갔다가 북한에 가려니까 북한 지금 소련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북한 측에서 이걸 거부해요. 우리는 유엔 대표단이 들어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소련이 거부했었는데 강제적으로 시행된 거니까 이거는 소련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실제 얘네가 선거하는 방식이나 선거구 구성하는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하게, 우파한테 유리하게 지정돼 있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 입장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갈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어쩔 수가 없네. 지금 그러면 조사된 데만 선거해야지. 어디만 선거해? 남한만 선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얘들아, 남한만 선거해요. 이거는 정부가 통일정부가 아니라 단독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남한만의 정부가 나오게 생긴 거야.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솔직히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에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씨가 된 거야. 진짜로 단독정부 되게 생겼네? 하면서 기겁을 해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나섰던 세력이 좌파들이 약간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 측 입장이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파 안에서도 이승만과 반대로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도 단독 정부를 찬성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3개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사건으로서 가장 유명한 시작점이에요. 바로 제주도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제주 4.3 사건입니다. 단독 선거가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에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이게 단독 정부라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래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단독 선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나는 단독 정부 수립 괜찮은데. 그쵸? 그 이승만 씨 같은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운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제주 지역의 단독 선거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4월 3일 날 시작해서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계속 운동이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좀 그 처단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교과서 88쪽 보시면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나 대놓고 이승만이 했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파 쪽인 거죠. 우파 쪽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군대, 경찰, 반공단체 등이 제주도에서 무력 충돌하는 사건.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 좌익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을 전부 다 좌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익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좌익이 됐건 우익이 됐건 제주도민들인데 시민들인데 일종의 이게 군대나 경찰이 그걸 이제 좌파다 빨갱이다 이러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사건이고요.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는데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이게 조사가 안 됐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던 지금까지도 상처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과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뼈아픈 사건인데 딱 이 제주 사건이 시작될 전후 무렵에 인물이 또 등장해요. 나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네. 나도 이승만처럼 우파 중심이지만 난 용납할 수가 없어. 나라가 통일정부가 우선이지 라고 하면서 움직였다. 원래는 극단적인 우파였지만 약간은 돌아섰던 사람 김구예요. 김구가요 역시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을 끌어들여서 야 이거 단독정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하면서 북한 측에게 회의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역시 88쪽 십자가에 표시되어 있는 남북 협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그 제주 4.3 사건하고. 그래서 남북 협상이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유명한 김씨, 북한에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나중에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아 이거 단독정부 막아야 되지 않겠니? 너 북한에서 입김 세잖아. 우리랑 회의 한번 해보자. 제안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남한 측 대표인데 북한 측 한 명이면 좀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한 명 더 데리고 와요. 사회주의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두 사람. 그쵸? 김일성하고 김원봉 아닌 김두봉인데 막판에 사회주의 통합에서 영향력이 컸던 건 김두봉이었죠. 그래서 김일성이 김두봉 씨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4김이 모여서 북한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단독선거를 막을 수 있을까? 하면서 회의를 엽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그 김구랑 김규식은 진짜 이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치로 김구가 4.3 사건 나오기도 전이에요. 나는 통일정부 입장이 더 낫다고 본다라는 지지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료 2에 있는 김구 3천만 동포의 읍감이에요. 이게 이제 남북협상 하기 전인 48년 2월에 발표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 38도선 되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멘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멘트를 지키게 김구가 참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명 중에 확실하게 난 단독성 정부 세워도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결국 진짜 세워버리잖아요. 북한만의 정부를.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그쵸? 김일성 씨가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한 지 약 한 달 후에 북한 정부 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김일성이 원래는 정말 통일정부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북한만의 정부를 세운 거면 준비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정부 수립은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8월에 정부 세우거든요. 그래도 몇 달 더 뒤에 정부 수립 세우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김일성 씨가 실제로 월수만 한 달 좀 안 돼서 정부 수립이 되거든요. 통일정부 의지가 그렇게 강했는데 남한이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북한만의 정부를 세운 거야. 9월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9월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역시 우리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할 때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간 거예요. 협상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쇼한 거예요. 나는 통일정부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중심의 남한 세력이 우파 세력이 저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웠다. 이런 식으로 생쇼하려고 명분 잡으려고 참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비협조적인 인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김두봉 씨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협조적인 인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북협상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우리 단독 선거가 완전히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끝까지 반대를 했던 게 바로 이 제주도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독 선거에 반대를 하지만 특히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게 제주도민들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정부 구성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후에도 이 사건을 지속합니다. 결국엔 이 이승만 정권에서 참지 못하고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제주도민들을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 날짜가 10월 19일.
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여수순천 11구 사건이라고 많이 하는데, 혹은 여순 사건이라고도 많이 해요. 줄여서. 그래서 이 그래서 여수순천에서 10월 19일 날 이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 군인들이 생각해도 아닌 거야. 이 제주도 사람들 말이 맞는 거야. 단독 선거가 이상한 거잖아. 이 사람들 왜 군대로 진압을 해도 군대로 진압하면 당연히 다치는데, 도민들이. 그리고 실제 이미 많이 다쳤고. 그래서 분노해서 군인들이 저항했던 사건이에요. 군인은 그 정부 충성도,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단도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여론이 꽤 컸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저항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과서 89쪽을 보시면요. 자, 1948년 5월 10일 요 시기에 이제 남한에서 정부 수립을 위해, 정부 수립하려면 일단 우리가 어떤 정부를 구성할지, 뭐 대통령 중심의 정부를 구성할지, 무슨 다른 제3의 정부를 구성할지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잖아.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수립할 때 먼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먼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총선거 실시하게 되고, 그냥 50총선거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 사건하고 남북협상 이후인 거죠. 50총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1대 재헌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왜 이름이 재헌국회냐? 국회 가장 큰 미션이요. 헌법을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 재헌국회가 최종적으로 첫 법을 만드네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로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의 헌법을 만듭니다. 이 헌법이 발표된 날이 제헌절. 언제입니까? 바로 같은 해 1948년 7월 17일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법으로 대통령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은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딱 광복한 지 3년 뒤 우리나라 1대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뽑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 자, 흔히 생각해요.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투표도 누가 합니까? 요즘은 누가 뽑아요? 그쵸? 우리 국민이 직접 뽑아요. 직접 뽑는다. 그래서 이런 걸 직접 선거, 오타 났네요. 직접 선거, 직접 투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재헌국회는 반드시 직접 선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 재헌국회가, 그래서 이 대표들이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중이 떠중이 멍청이가 뽑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중이 떠중이를 확실하게 안 뽑을 만큼 선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재헌국회는 우리가 뽑았지만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구성할 때, 즉 이승만이란 대통령을 선출할 때 이 투표는요, 직접이 아닌 간접 선거로 진행됩니다. 이게 아마 교과서에 없는데요. 많이 함정 문제로 잘 나와요. 주의하세요. 간접 선거예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재헌국회에서 선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뽑힐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50총선거, 재헌국회는요, 50총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50총선거, 남한만의 단독선거죠. 만약에 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싫어했던 사람이라면, 별로 원치 않은 김구 같은 사람,
출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하면 내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찬성한다는 얘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제헌국회 사람들은요, 애초에 단독 정부를 이제는 인정한 사람들이 뽑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 정부를 인정한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 단독 정부를 원했던 이승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뽑힙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1948년 9월 9일, 한 달도 안 되네요. 그쵸? 9월 9일이면. 1948년 9월 9일, 이번에 김일성을 수련으로 북한에서도 정부가 구성돼요. 이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풀네임 몰랐죠? 북한 풀네임. 한 번쯤은 듣고 갑시다. 인민공화국이고요. 여러분, 여기 이름에서도 드러나요. 주의하세요.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정말 슬프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통일정부가 아닌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말미의 사건들이 순서가 조금 날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들 여순수천은 이거보다 더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보다 더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쭉 지켜봤고요. 이제 초대 대통령 어쨌든 뭐 좋건 싫건 나쁘건 안타깝건 뭐 어쨌든 첫 정부가 구성이 됐네요. 자, 이승만 정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죠? 지금 첫 정부예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죠? 과연 이 정부가 초창기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활동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까지 영상이 좀 길었죠? 선생님이 이거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진짜 어려운 파트라 그래서 간단하게 해준다는 게 다음 시간에 진짜 간단하게 한번 초반부에 순서 한번 쭉 짚어보고 이승만 정부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짜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안녕.